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 영화 속에서 문학인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김우진이라고 하는 인물을 들고 왔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김우진이라고 하는 인물이 단순하게 어떤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 문학인으로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조선의 연극계를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그와 상대하고 있는 그와 이제 여자 주인공으로 함께 등장하게 되는 윤심덕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조선의 음악계 그리고 방송계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김우진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한번 한국 영화 속에서 그가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영화에서 예술인들이 등장하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요. 그러니까 예술인 혹은 문학인의 작품을 각색해서 영화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 그 자체의 삶을 통해서 이 영화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들을 조금 들고 왔는데, 첫 번째가 그 나운규 일생이라고 하는 66년도 영화입니다. 식민지 조선의 가장 대표적인 영화 감독이자 영화 배우였던 나운규의 일생을 가지고 영화로 만든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상의 삶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작품들입니다. 68년도 최인현 감독의 이상의 날개라는 작품과, 그리고 조금 최근의 작품인데요. 95년 김유진 감독의 금옹아입니다. 여기 영화 포스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신성일 배우가 이상의 날개에서 신성일 역할을 맡았었고요. 그리고 금옹아에서는 김갑수 배우가 이 이상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금옹아 포스터를 보게 되면 옆에 이제 키가 작은 중절모를 쓴 남자가 있는데, 한국 미술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가라고 할 수 있는 구본웅입니다. 그래서 기생인 금옹이와 그리고 그를 사랑한 시인 이상, 그리고 화가 구본웅의 어떤 삼각관계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작품으로는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반드시 배우게 되는 소설가, 식민지 조선의 대표적인 소설가인 이광수의 삶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최인현 감독의 69년도 작품 춘원 이광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 분이라면 충분히 이제 아주 익숙한 화가입니다. 화가 이중섭의 생애를 다룬 75년도 곽정환 감독의 이중섭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박근영 씨가 여기에서 이중섭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하셨고요. 안타깝게도 영상은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제 시나리오를 통해서 작품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가이자 그리고 조선의 가장 대표적인 여류 화가이기도 한 나혜석의 삶을 다룬 화조라고 하는 79년도 김수용 감독의 작품이 있고요. 이 나혜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선의 대표적인 신여성이기도 했고, 가장 이제 화제가 많이 됐었던 것은 자신이 결혼 후 이혼을 하게 되는 과정을 잡지에 그 이혼 고백서라고 하는 글을 올려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어떤 문학계 혹은 대중계에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여류 화가이자 문학가, 소설가였던 나혜석의 삶을 다룬 화조라는 작품이고요. 이 나혜석을 연기한 배우가 배우 윤정희 씨입니다. 이창동 영화 중에 시라고 하는 작품의 주인공을 맡으셨던 분이시기도 하죠. 그리고 가장 최근 작품이기도 하고, 보통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작품이 될 수도 있을 건데요. 영화 동주입니다. 흑백 영화로 만들어진 2016년도 이준익 감독의 동주고요. 아무래도 포스터를 보셔도 가장 익숙한 작품이실 겁니다. 잘 알고 계시는 시인 윤동주, 그리고 윤동주의 친구인 이제 동주와 몽규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기도 하죠. 그리고 저희가 다룰 이 김우진과 윤심덕의 이 사랑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69년도 안현철 감독의 작품인 윤심덕이 있고요. 그리고 91년 김호선의 작품인 사해찬미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해찬미 같은 경우에 윤심덕의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 이 장미 씨죠. 아름다운 밤이에요 라는 말로 가장 유명한 그 여배우시죠. 그래서 이 장미 씨가 윤심덕 역할을 맡았던
나왔던 사회찬미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영상으로 보게 된다면 그 이제 2018년도 SBS 드라마로 나온 그 사회찬미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2013년도부터 2013, 14년도에는 글루미 선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공연이 되었고, 현재까지는 사회찬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 사회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2013년도에 이 공연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공연이 될 만큼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이렇게 특히나 많은 문학인들이 영화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김우진의 경우에는 6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까지, 정확히 2010년대까지 굉장히 많은 작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김우진의 삶, 그리고 윤신덕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만한 이야기라는 것인데, 실제로도 TV 다큐멘터리나 혹은 아니면 어떤 역사를 소개하거나 하는 이야기에서 이 김우진과 윤신덕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공인 김우진이라고 하는 인물을 저희가 살펴보아야겠는데요. 김우진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그 조선 극계에서, 조선 연극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이고요. 1897년 전남 출생이고요. 그리고 아버지인 김성규의 장남입니다. 장성 군수이자 목포의 갑부였습니다. 거의 이제 목포 땅을, 김성규의 땅을 밟지 않으면 목포 거리를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부잣집의 첫째 아들이었는데요. 집안 자체가 굉장히 봉건적이고 매우 유교적인 아주 엄격한 집안에서 장남으로 태어나 자라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제 어떤 집안의 가업을 잇기 위해서 자신의 성향과는 조금 다르게 농업학교에 진학을 하고,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조혼이라고 해서 훨씬 어린 시절에 집에서 정해준 여성과 결혼을 해야 됐죠. 그래서 정점효라고 하는 여성과 정락 결혼을 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원래는 문학을 꿈꾸었고 굉장히 예술가적 기질이 강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집안에서 장남으로 태어나서 원치 않는 조혼을 통해서 이 평범한, 어떻게 본다면 이런 구시대의 조선의 관습을 따르면서 살아야 했었다는 것이죠. 그 자기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아버지와의 갈등과, 그리고 아버지 이제 설득을 통해서 와세다 대학교 예과에 입학해서 영문학과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꿈꾸던 어떤 문학 혹은 예술을 드디어 일본으로 유학을 가면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졸업 후에 목포로 돌아와서 가업을 이으면서 경영자로 활동을 합니다. 실제로 경영도 꽤 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굉장히 노동자들에게도 그 친근하고 되게 잘해주던 그런 사장님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업을 잘 이어가면서 활동을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문학 활동을 또 병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학 활동을 하고 자신의 연극에 대한 그런 연극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혹은 평론을 쓰고 희곡을 발표하면서 문학 활동을 하다가 1926년 그 소프라노였던 윤심덕과 함께 현해탄, 지금의 대한해협이라고 이야기하는 부산과 이 일본을 이어주는 그 바다에서 투신하여서 몸을 던집니다. 김우진의 생애는 굉장히 짧고 실질적으로 문학 작품도 한 5편 정도 받게 되지 않는 굉장히 이제 활동기가 매우 짧은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인으로서의 김우진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고 늘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초로 조선에서 신극운동을 일으킨 연극 운동가이면서 동시에 극작가이고 평론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원래는 우리가 뭐 탈춤이나 판소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연희를 즐겼다라고 하면은 일제강점기가 되고, 그리고 서양의 예술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조선에서 최초로 지금의 어떤 사실주의, 그러니까 조선의 현실을 고발하는 연극을 하기 시작한 인물이 바로 김우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조선에는 이런 신식 연극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우리는 신파극이라고 했고요. 조선의 일본에서 들어온 어떤 좀
또 슬픈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사랑 이야기 혹은 아니면 가정 비극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다면은 그것이 아니라 조선의 현실을 고발하고 식민지 조선에서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받는지를 고발하는 작품들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신극이라고 하고, 이 신극을 최초로 조선에 들여와서 소개하고 작품을 쓴 사람이 김우진이라는 것이죠. 자, 와세다 제약 시절에 이미 극예술협회라는 것을 결성을 했고요. 이 극예술협회가 식민지 조선의 가장 대표적인 신극 운동을 하고 신극 작품들을 발표했던 어떤 공동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극예술협회를 결성하기 위해서 동우회 순회 연극단을 만들어서 국내 순회 공연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공연을 했을 때 정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공연을 봤다라고 하고요. 이때 동우회 순회 연극단에서 홍남파의 그 바이올린 독주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 이야기하게 될 윤심덕의 소프라노 독창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공연은 세 작품을 했었고, 그리고 많은 다양한 어떤 서양의 이런 예술들을 조선의 백성들에게 구경시켜주고 소개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활동을 했었고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었죠. 김우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극예술협회의 어떤 지도자이기도 하고 어떤 지원자이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우진의 집안은 굉장히 돈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극예술협회를 결성하는데 김우진이 적극적으로 이 자금을 대주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시도 쓰고요, 희곡을 쓰고, 그리고 평론을 쓰고 하면서 이런 창작 활동을 굉장히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왕성하게 하기도 했죠. 그러나 아버지가 자신의 활동을 굉장히 탐탁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초성이라는 호나 혹은 아니면 수산이라는 예명으로 문학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품 활동뿐만이 아니라 에세이나 혼자서 집에서 일기를 써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김우진의 생애를 좀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가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감정으로 살았는지를 또 추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은 이렇게 되는데요. 두덕이 시인의 환멸이나, 이거는 25년도 작품이고요. 그리고 현해탄에서 몸을 던지기 전에 완성했던 그 작품이 이제 난파, 그리고 산돼지입니다. 그리고 이영녀가 1925년도 작품이고요. 우리나라 조선 연극에서 여성 주인공을 세운 가장 최초의 연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쓰고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네 작품과 정오라고 하는 작품까지 해서 총 5개의 희곡 작품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연극 전공자들은 김우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김우진의 작품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들을 찾아내고 있을 정도로 한국 연극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의 숨겨진 연인으로 추정이 되는 인물이 바로 윤심덕이라고 하는 가수죠. 옆에 있는 이제 그림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생긴 인물입니다. 윤심덕 같은 경우에는 조선 최초의 소프라노 성악가이면서 동시에 레코드 가수이죠. 그래서 1897년 평양 출생이고요. 그리고 숭의 여학교를 졸업하고 사범과를 진학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조선 총독부의 관비 유학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치면 국가장학생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장학생 정도로 발탁이 돼서 도쿄로 유학을 가서 음악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해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이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우회 순회극단 공연에서 독창을 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익숙하게 생각하는 이런 성악이라고 하는 예술을 조선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제 윤심덕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조선으로 돌아와서 이런 성악, 예술로서의 성악을 들려주면서 이 성악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조선에 알리게 되는 것이죠.
신여성이었고요. 저희 보통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들어온, 공부를 한 여성들을 우리는 보통 신여성 혹은 모던걸이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 신여성이라는 표현이 긍정적인 의미만은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당연히 조선의 인습으로 살아왔던 조선에 공부를 하고 한복이 아니라 양장을 입고 구두를 신고 돌아다니면서 자유연애를 외치고, 그리고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남성과 동등하게 이렇게 생활하겠다, 사회활동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여성들을 당시의 조선 민중들이 그닥 반길 수는 없었죠. 좀 낯선 존재기도 하고 여자가 어디 감히 라고 하는 생각도 지금과는 달리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신여성의 존재가 조선 사회 안에서 신기하고 새로우면서, 그리고 호기심이 가면서도 또 좀 좋지만은 않은 그런 되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나혜성 역시도 그러한 인물이었고 윤심덕 또한 그런 인물이었죠. 그리고 성악가이기는 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악가의 공연을 많이 보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악가로서 윤심덕이 살아가기에 조선이라고 하는 공간은 그다지 녹록치는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가요를 부르고 레코드 녹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음반 활동이죠. 그래서 음반을 녹음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926년도에 일본으로 가서 우선 레코드를 녹음을 하고 조선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기무진과 바다에 몸을 던져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윤심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집안이 그다지 좋은 집안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좀 주목받는 어떤 여성 인사들이 있었는데, 나혜석도 그렇고요. 그리고 무용수로 유명한 최승희가 있습니다. 이 최승희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떤 무용수였는데, 이런 무용수에 대해서는 그다지 추문 같은 거는 없었어요. 나혜석도 사실 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에 대한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악플이라던가 혹은 아니면 잘못된 거짓 뉴스,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이죠. 스캔들 같은 것들이 그다지 있지 않았는데, 집안이 굉장히 좀 가난하고 평범한 집안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서도 신여성이었던 윤심덕에게 많은 추문이나 이제 나쁜 뉴스들 같은 것들, 그리고 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휩싸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런 소문에 견디지 못하고 활동마저 어렵다 보니까 하얼빈으로 떠나기도 했는데, 다시 결국에는 돌아와서 김우진이 이제 생계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김우진이 추천해서 그때 당시에 신극 극단, 그러니까 리얼리즘 연극을 하던 극단인 토월해라고 하는 극단에 추천을 해서 연극 배우로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사실 거기에서도 그다지 연기가 뛰어나지는 못했고요. 아무래도 본업이 성악가니까요. 그래서 연기가 잘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또 악평을 또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배우로 이렇게 활동을 했지만 사실 여배우가 본인에게 맞지 않았고 결국에는 음악가로 복귀해서 다시 활동을 했죠. 그리고 레코드 취입을 위해서, 그러니까 레코드 녹음을 위해서 일본으로 떠났고요. 계약된 26곡에다가 추가로 사해찬미라고 하는 노래를 녹음한 이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해탄에 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사해찬미라는 노래는 사실은 아직 남아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검색을 해서 윤심덕 사해찬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윤심덕이 부른 사해찬미를 지금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해찬미라는 노래까지 녹음을 하게 됐고, 지금 앞에서 제가 작품을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이런 작품들이 모두 그 사해찬미라는 제목으로 아직까지 만들어지고 있죠. 윤심덕의 소문을 이제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에 나와 있는 건데 제가 밑줄을 쳐왔는데, 그 여류 음악가로 갈채를 받던 윤심덕은 낙산부호 이용문의 애첩이 되었다. 그리고 금전을 얻어가지고 하얼빈으로 뺑소니 도망을 쳤다. 여튼 윤 씨는 다른 예술가와 같이 예술에는 국경이 없다. 너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예술을 안다, 음악을 안다 그렇게 말하더니 처첩의 구분마저 없는 모양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빈정거리는 듯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소문이 가장 어떻게 보면 윤심덕의 대표적인 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심덕은 귀국 후에 공연을 굉장히 좀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초반에는 좋은 호평의 기사들이 많이
만들어졌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조금씩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성적 대상화가 만연해지기 시작하죠. 여러 남자를 만난다더라, 혹은 아니면 아주 자유롭게 연애를 하면서 아주 제멋대로 살아간다더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식의 훈계하고 비판하려는 기사들이 많이 보이게 되고요. 사실 이런 윤심덕에 대한 신문의 태도들 혹은 언론의 태도는 당시 신여성에 대한 어떤 한국 사회의 시선과도 매우 맞닿아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성격이 굉장히 호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남자 친구들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남사친이죠. 그러니까 남자 사람 친구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격이 좀 호방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아무래도 남자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방종한 여성이다라고 이야기가 돌았죠. 실제로 앞에서 말했던 그 이용문과도 사실 그런 관계는 아니었고요. 네가 음악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돈이 많으니 음악 활동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후원자격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남자들을 만난다라고 하면은 누구의 애첩이 되었다더라, 누구의 연인이 되었다더라 하는 소문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소문 속에서 만들어지는 윤심덕이란 뭐 첩이기도 하고요, 아편 같은 마약을 그 조선으로 들여오는 무역상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뺑소니를 친 아주 난잡한 여성처럼 그려지게 되죠. 이런 걸 보면 사실 지금 이런 여자 연예인들에게 둘러싸이는 많은 소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일종의 윤심덕은 그런 가짜 뉴스가 많고 스캔들을 만들고 다니는 스캔들 메이커와 같은 그런 지금의 여자 연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의 어떤 이효리 씨와 같은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효리 씨가 뭐 작은 뭘 먹기만 해도 그게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윤심덕이 가는 걸음걸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뉴스가 되고, 그 뉴스마저도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나쁜 이야기로 악플로 도배되는 게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았던 그 여성 예술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그러면서 이제 견디지 못하고 삶을 마감한 이후에 그 소문들이 굉장히 더 양산되고 심지어 고착되었다는 거죠. 지금은 여자 연예인들이 소속사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가짜뉴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악플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이때 당시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녀에게 떠도는 소문들이 굉장히 이제 일파만파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고 왔는데요. 자, 이 신여성이라고 하는 잡지에 나와 있는 윤심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자기가 그 옛날에 윤심덕을 봤는데, 이 윤심덕을 만났던 저 여자는 분명히 무슨 일을 저지른다, 언제든 끔찍한 일을 해서 세상에 소동을 일으키고 말 거다라고 내가 생각했다. 지금 이야기하는 쟤 좀 쎄하다, 쟤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녀가 결국에 몸을 던져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결국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하는 필경 일을 저지르고 말았군. 그러면서 그 청년 문사 김우진이죠. 이 김우진이 가엾다라고 느꼈다라는 그런 기사가 올라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은 이런 말도 있죠. 사실 그러면 둘이서 왜 죽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둘이서 진짜 사랑해서 죽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르러 경성일보라는 신문에 나온 기사고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최근에 이르러 김이 그녀의 이런 성질에 정남이가 떨어져 마음속으로 멀리하여 떠나간 것을 정말로 견디지 못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술을 레코드에 의해 영원의 탄식으로 남기기를 그녀가 용의주도하게 의도하여 정사를 도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서 몸을 던져 이제 생을 마감했고, 이 생을 마감하게 된 계획은 그 악독하고 남자가 많고 문란하고 성질 나쁜 윤심덕이가 계획한 것이다 라는 소문들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과연 그러한가 라고는 좀 보기가 어려운데, 이 그 두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죽음을 이 현해탄을 상징한 어떤 죽음이라고도 보고요. 식민지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정사가 사랑해서 동반 자살을 한 사건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식민지 조선의
조선의 가장 큰 스캔들 하면은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이 김우진과 윤심덕의 정사 사건이죠. 1920년대, 1910년대, 20년대는 이런 동반 자살이 굉장히 유행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조선에만 그런 것은 아니고 일본에서 이미 유행을 했고요. 그런 일본에서 그러니까 나는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혹은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는데 이미 결혼을 해서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해. 자, 그러면은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 어떤 비극적인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조선으로 넘어와서 조선 역시도 이게 이제 식민지 조선에서 그러니까 옛날 조선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조선시대의 조선에서 식민지 조선, 그러니까 근대의 시기로 이행하면서 신분제가 무너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제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는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조혼을 하고 그리고 그에 비해서 자유연애가 또 유행하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마음껏 연애하면서 지금처럼 살고 싶다라고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미 결혼한 몸이고 그렇게 되는 이 좀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사랑에 실패하는 연인들이 그 절망감으로 인해서 동반 자살을 많이 했던 시기고 그래서 1910년대, 20년대를 우리는 연애의 시대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동반 자살이 굉장히 유행하게 되었고 이때 두 사람의 어떤 죽음이 그러한 이 1920년대의 연애의 시대를 상징하는 사건이 되게 되는 거죠. 자살을 하자마자 그러니까 지금 치면은 그러니까 여자 연예인이 굉장히 전도유망한 어디 부잣집 유부남과 동반 자살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뉴스에 난 거고요. 그러면 지금도 인터넷에 난리가 날 것처럼 조선 전체를 뒤집습니다. 그러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은 소문들이 돌게 되는데 첫 번째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소문처럼 윤심덕의 주도로 둘이서 투신을 한 것이다 라는 소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아버지 굉장히 엄격하고 꼿꼿한 이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김우진이 견디지 못하고 투신한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이제 친하고 서로 사랑했던 윤심덕이 함께 투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소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도주를 위해 위장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자살한 것이 아니다. 도망간 것이다. 그러니까 조혼으로 인해서 이미 와이프가 있던 아내가 있던 김우진과 그리고 조선에서 너무 유명인이었던 윤심덕은 사랑을 이루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자살로 위장해서 두 사람은 사실 도망가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당시에 삼천리라고 하는 잡지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잡지의 기사를 보게 되면 사실 두 사람이 이태리에서 그 레코드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소문이 다시 조선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우진의 집안이 굉장히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김우진의 가족들이 실제로 이탈리아로 갑니다. 그래서 소문의 그 레코드점을 직접 찾아가게 되고요. 그리고는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까지 이렇게 밝혀주는 기사가 뜨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죠. 제가 어릴 때는 그 어떤 뭐 이렇게 연예인들이나 가수들 중에 누가 자살을 하게 되면 그 사실은 죽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런 소문들이 가끔 돌기도 했었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이제 도망갔다. 사랑을 이제 둘이서 같이 살기 위해서 일종의 야반도주격으로 이런 사건을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 소문도 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 가족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요. 그리고 김우진이 그동안 썼던 기록들을 보면 그 김우진 역시도 좀 우울감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 같고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그러니까 죽음을 바라고 있었던 인물이었다고 우리가 이제 보통 학계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런 이야기가 돌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두 사람이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바다에 몸을 던지다 보니까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죽음을 확정하기가 아무래도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서 도망가서 어디서 잘 살고 있다더라 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도 재밌는 게 이 레코드 흥행을 위해서 일본 그 정부가 죽였다라는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된 것은 이제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될 건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윤심덕의 앨범이 정말 공전의 히트를 칩니다. 정말로 많이 팔려 나갔고요. 이렇게 많이 팔려 나가고, 이때 당시에 사실 이런 레코드 음반의 뭐랄까 음악계에서 이게 레코드 음반을 사서 듣는 행위 자체가 그다지 대중적인 행위가 아니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가 이제 그러니까 김윤심덕이 녹음하게 된 이 음반이 그 일본 총독부에서 만들어 놓은 자회사 격인 이런 음반 회사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음반 그 시장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죽인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도 돌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김우진의 경우에 그렇게 삶이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문학가, 예술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뜻을 펼치기가 어려웠죠. 아버지의 반대라던가 혹은 아니면 아내의 존재라던가.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감이 많았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고요. 그러한 증거로서 드는 것이 이제 김우진이 죽기 전에 이제 남긴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진길모, 그러니까 자식의 어머니, 그러니까 보시오. 나는 먼저 어머니 계신 곳으로 가겠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집 떠나올 때 아무 말 없이 온 것을 용서해 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지내라. 내 생각은 하지 말고, 내가 그동안 했던 것들은 미안하고, 이제 나는 이제 떠난다. 내가 이제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의 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편지를 남기죠. 자, 그리고 이 김우진의 자신의 어떤 에세이, 그러니까 일기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사와 생의 이론으로 해서 아니요, 그러나 나는 나는 죽음을 바라고 있어. 참으로 살려고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 김우진 역시도 좀 죽음에 경도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 사람이 이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맞아 떨어지면서 함께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학계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김우진은 죽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으려고 했던 이 절친했던 윤심덕을 말리기 위해서 일본으로 쫓아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우진이 그녀를 말리지 못했고 그것에 휘말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런 기록들이나 보면 일종의 정설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해 사랑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어떤 시대의 우울, 그리고 그런 정사에 대한 정사의 유행, 이런 것들과 맞닥뜨려지면서 아마도 함께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계의 정설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러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것, 그리고 수많은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이 노래 사해찬미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들어보면은요, 노래가 굉장히 아름답고요, 가사도 정말로 시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음악사 사상 가장 성공적인 스토리텔링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윤심덕의 어떤 유고작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정말로 기록적인 판매량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당시에 레코드 하나, 우리가 지금 LP판이죠. 이 LP판 하나가 80만 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조금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 한 80만 원 정도가 되는 앨범이 3만에서 5만 정도가 팔립니다. 지금도 사실은 아이돌 가수들이 3만에서 5만 정도의 앨범을 판매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정도로, 거기다가 그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인구수도 적었고요. 앨범을 살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적었죠. 집안도 되게 적었는데, 그럼에도 이 LP판이, 그러니까 그 윤심덕의 음반이 한 3만에서 5만 정도가 팔렸다고 추정을 할 만큼 엄청나게 팔린 것이고요. 더 재밌는 것은 이 음반을 사도
들으려면은 이 유성기가 있어야 되죠.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또 엄청나게 팔려 나갔다라고 해요. 이때 당시에 유성기의 금액이 조선 사대부 안에 있는 집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몇 억이었다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거의 서울 집값이라고 생각하면은 엄청 비싼 거예요. 이 엄청 비싼 유성기를 윤심덕의 마지막 노래인 사해찬미를 듣기 위해서 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유성기를 대중적으로 보급할 수 있었던 노래가 바로 윤심덕의 사해찬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유성기의 그리고 이런 대중음악의 확산을 위해서 일본에서 계획적으로 그들을 죽인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돌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느 정도 소문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거기다가 이 노래가 윤심덕이 부탁해서 추가한 노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치 그러고 나서는 생을 마감해서 이 노래 자체가 굉장히 우울하고 그리고 사라고 하는 이 죽음을 찬미하는 노래라고 하는 데서 그녀의 어떤 유언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죽기 전 마지막 노래라면 그녀가 유언처럼 분명히 말을 남기고 싶었을 것이고 그녀는 이것을 성악가답게 음악으로 남긴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게 되죠. 윤심덕에서 실제로 직접 가사를 썼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윤심덕이 이런 진짜 이렇게 가사를 보면은요 정말 아름답거든요. 근데 이 정말 아름답고 시적인 이 음악의 가사를 과연 윤심덕이 쓸 만큼 이 문학성이 뛰어난 인물인가? 물론 노래를 잘하고 음악은 뛰어나지만 윤심덕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사를 쓸 만큼의 문장력 혹은 문학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보통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작사가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또 좀 우리가 빈칸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당시 레코드사의 문예부장, 그러니까 이 레코드사의 어떤 그 책임자 중에 한 명이 이서구라고 하는 극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극작가가 그러면 이 가사를 쓴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서구는 윤심덕이 들고 온 거다. 윤심덕이 자기가 이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하면서 작사지를 들고 왔다. 종이를 이제 그 가사를 들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가사를 윤심덕이 썼을 가능성은 있는데 그런데 윤심덕이 과연 그 정도로 잘 쓸 수 있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연인으로 함께 죽은 사람이 김우진이다. 그것도 가장 조선의 천재적인 문학가라고 할 수 있는 김우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다른 상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해찬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김우진이 굉장히 많은 자신의 일기 그리고 희곡, 시가 있죠. 그래서 이런 김우진의 기록이 있다면 사실 윤심덕은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윤심덕의 소문이라고 보아야 되죠. 그러니까 윤심덕에 둘러싼 여러 가지 소문과 김우진이 남겨놓은 기록들이 결합이 되면서 어떤 윤심덕과 김우진의 죽음을 둘러싼 수많은 양산된 소문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심덕이 이 나쁜 마음을 먹고 김우진을 이렇게 이제 데려다가 같이 죽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 혹은 아니면 이 굉장히 우울했던 김우진이 자신의 이런 삶과 우울했던 같은 윤심덕, 사랑하는 윤심덕과 함께 몸을 던졌다. 아니라면은 사실은 사랑의 야반도주를 하기 위해서 도망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면은 일본에 의해서 타살된 것이다, 혹은 레코드사에 의해서 타살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소문들이 엄청나게 돌았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나 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윤대성의 사해찬미 같은 것은 요거는 희곡이고요. 사실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은 여기 이 희곡의 주인공인 남녀 두 사람은 사실은 불륜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불륜관계에서 사해찬미라는 연극 속에 연극을 하면서 이 자신들의 완성되지 못하는 사랑에 대해서 허무해하고 슬퍼하는 그런 감정들을 토로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화로 만들어진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안현철의 윤심덕, 그리고 김호선의 사회찬미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성종환의 사회찬미는 말씀드렸던 그 뮤지컬이고요. 여기에서는 한명훈이라고 하는 남자 캐릭터가 하나 더 등장해요. 이 한명훈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이 김우진에게 희곡을 써라, 너 지금 작품을 써라 라고 독려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윤심덕이 그 김우진과 연애를 하기 시작하니까 왜 김우진과 같이 연애를 해 하면서 질투를 하기도 하면서 이 두 사람 사이를 오고 가죠. 자, 그러면서 이제 김우진이 점차 이 그 한명훈에 대해서 공포에 떨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저자는, 그러니까 이 한명훈이라고 하는 자는 그 일본의 가장 유명한 어떤 정사 사건마다 다 있었던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남자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우리를 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공포에 떨게 되죠. 그럼 윤심덕 무슨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 하지만 결국에 두 사람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한명훈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술가로서의 김우진의 또 다른 자아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아니라면은 그 어떤 비극적 운명의 그 하나의 어떤 운명의 신처럼 우리가 상징화된 캐릭터화된 존재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죠. 여기에서 결국 두 사람은 목숨을 끊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한명훈이 그의 그 김우진이 남긴 희곡 사회찬미라고 하는 것을 고쳐서 두 사람이 죽지 않는 것으로 고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본다면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이어주고자 하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죠. 이 작품이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제 그들이 탄 게 이제 덕수환이라고 하는 배고, 그래서 이 극장에서 그들이 죽은 그 날짜에 공연을 할 때는 10시에 공연을 해요. 밤 10시에. 그때 배를 탔다고 해요, 두 사람이. 그래서 물론 배를 탄 시간에 특집처럼 해서 공연을 하고요. 그렇게 공연을 한 사람들에게 이 티켓을 줍니다. 덕수환 티켓도 같이 주고, 그러면서 5,000원을 줘요. 이 5,000원이 무슨 의미냐면 두 사람이 목숨을 끊으면서 짐을 우리의 집으로 다시 붙여달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승무원에게 팁을 줍니다. 그래서 이 팁이 2환이었나 하여튼 5환이었나 그랬는데, 그 돈을 이렇게 남겨놓고 두 사람이서 이제 투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관객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티켓을 주고, 나오는 관객들, 공연을 다 관람하고 나오는 관객들에게 이제 그 팁이었던 5,000원을 주는 것으로 해서 작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덕수환의 어떤 그 덕수환의 비극을 마치 목격했던 벨보이 혹은 아니라면 그 승무원이 된 것처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손승휘의 사회찬미는 지금, 그러니까 편하게 말하면 이제 로맨스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문학으로서의 소설이라기보다는 좀 더 상업적인 의미의 소설이고요. 한소진의 사회찬미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로맨스 소설입니다. 그리고 전영민의 윤심덕 사회찬미라는 것은 이 오페라고요. 이 오페라 작품이고, 그리고 SBS의 2019년도 작품 사회찬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할 만한 작품은 드라마고요. 실제로 드라마를 만약 보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 드라마를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게 드라마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다른 작품들은 아무래도 그 윤심덕이라고 하는 인물에 좀 더 초점이 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에 비해서 SBS의 작품은 좀 더 문학인으로서 좀 고뇌해야 하는 이 김우진의 모습 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SBS의 사회찬미 같은 경우에 보기가 되게 재밌습니다. 재밌고요. 한 3시간 정도, 그러니까 30분짜리 6부작이라서 여러분들 좀 보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김호선의 사회찬미도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실제로도 상도 좀 받았고요. 그리고 당시 조선 극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 좀 많이 알 수가 있고, 그에 비해서 이렇게 말하면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안현철의 윤심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랄까 작품성이 뛰어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뭔가 조선의 극계나 혹은 아니면 뭐 김우진이나 혹은 윤심덕에 대한 어떤 좀 깊은 통찰보다는 어떤 사랑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사회찬미라고 하는 제목이 거의 빠지지 않죠. 윤심덕 빼고는 모두 다 사회찬미라고 하는 것처럼 또 김우진을 대표하는, 그리고 윤심덕을 대표하는 그런 마지막 단어를 찾으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사회찬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등장하는 김우진입니다.
다들 잘생겼죠. 그래서 그 이제 맨 첫 번째 그림, 첫 번째 이 그림이 김우진이고요. 그 이제 실제 김우진이고 그 옆에 나와 있는 이제 신성일입니다. 신성일 배우님이고, 자, 이분이 그 이제 영화 윤심덕의 김우진이고요. 여기에서 두 사람은 굉장히 좀 격렬한 사랑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 김우진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윤심덕이 나는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이 두 사람의 사랑이 만들어지죠. 이 윤심덕을 둘러싼 소문 중에 하나는 김정식이라고 하는 어떤 인물의 죽음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심덕이 그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남자 유학생인데요. 그래서 이 남자 유학생을 여기 영화에서 김우진과 삼각관계를 이루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박정식의 구애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일본까지 쫓아와요. 너를 너무 좋아한다, 우리 결혼하자라고 하면서 쫓아오는데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윤심덕은 박정식이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김우진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되게 재밌는 게 그 일본으로 가는 그 배 안에서 이렇게 둘이서 처음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당신은 한류실까 난류실까 이러면서 이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이 현해탄이다 라고 설명을 해줘요, 김우진이. 마치 우리가 뭔가 소문 속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은 난류 같은 경우 뜨거운 난류는 윤심덕 같고 차가운 한류는 김우진 같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는 곳을 현해탄이라는, 그러니까 대한해협이라는 공간으로 형상화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영화의 맨 마지막에 보면 그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그곳에서 둘이서 목숨을 끊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남자분이, 이 남자가 이제 또 되게 닮았죠. 여기서 보면 김우진인데, 영화 사회 찬미에 나오는 김우진입니다. 여기서는 좀 더 예술인에 가깝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일종의 셀럽이라고 할 수 있는 여자가 아주 탑 연예인이나 마찬가지였던 윤심덕의 그늘에 가려져서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는 아직까지 그 자리 잡지 못해서 그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매우 분노하게 되는 조선의 연극인으로, 이 극작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좀 익숙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앞에 오른쪽, 우리 거기에서 왼쪽이죠. 왼쪽에 보면은 이 나와 있는 분이 그 뮤지컬 사회 찬미에 나오는 이제 배우분이시고요. 사실 뮤지컬의 특성상 굉장히 많은 그 배우가 이 김우진의 역할을 맡게 되죠. 그리고 나서 SBS 드라마에 나오는 그 SBS 드라마에서 나오게 되는 이 김우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장 익숙한 분은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의 어떤 관계입니다. 일부러 이제 같이 있는 장면들을 들고 왔는데요. 여기에서도 보면 단순히 이것을 김우진의 생애를 갖고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보기는 솔직히 어렵죠. 김우진과 윤심덕의 사랑 이야기가 결국에는 영화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이제 조선에서 허용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이 연인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에서 보면 이런 김우진과 그리고 거기에 안겨있는 혹은 안고 있는, 마주보고 있는 윤심덕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 두 사람의, 사실은 김우진도 그리고 윤심덕 또한이 김우진과 윤심덕의 서로 사랑을 이루게 되는, 그 죽음으로써 사랑이 완성되는 이야기가 이 사회 찬미라고 하는 어떤 영상 콘텐츠 혹은 아니면 이 문학들, 작품들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런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문학인을 영화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특성들은 무엇일까? 혹은 우리가 이 콘텐츠, 만약에 우리가 또 소설을 쓸 수도 있고요. 혹은 웹툰을 만들 수도 있죠. 혹은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영화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들 때 또 새로운 창작이라기보다는 누군가를 소재로 해서 영화를 만든다, 혹은 작품을 만든다라고 하면 무엇에 좀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연극인으로서의 김우진입니다. 그러니까 작품들 안에서 보여주는 이 김우진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성이고요. 이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동우의 순회극단에서 윤심덕과 공연을 했었죠. 이때 당시에 김우진은 무대 감독이었고요. 이 무대 감독이면서 윤심덕은 공연자였죠. 그래서 이 동우의 연극은 공통적으로 작품들에서 윤심덕과 만나면서 이 서사가 시작되는 계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적인 것이 영화 윤심덕이고요. 거기에서는 두 사람이서
그 배에서 만났죠.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그렇게 만났다가 나중에 일본으로 가서 봤더니 이제 김우진이 초대를 하죠. 그렇게 해서 윤신덕이 갔더니 거기에 김우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연극하는 김우진을 보면서 저 남자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극예술 공연계의 연출자이고요, 연습 자금을 대는 이 굉장히 책임지는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김우진이 실제로도 그러했고요. 그리고 이 작품들 안에서도 그대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윤심덕이 그에게 사랑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윤심덕은 여기에서도 자유롭고 활발하고 자신의 생각을 아주 직접적으로 말하는 이 당찬 여성으로 나오고요. 거기에 비해서 김우진은 실제로도 자신의 성격을 묘사하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원만한 성격은 안 된다. 나는 좀 그 적극적인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실제로도 좀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품에서도 보면 김우진이 굉장히 좀 조용하고 얌전한 인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성격이 굉장히 다르죠. 그렇고 그러한 성격의 윤신덕이 김우진에게서 사실은 매력을 느끼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우진의 좀 더 천재성이나 혹은 아니면 남자 주인공으로서 남성으로서의 매력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김우진의 저항 정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아무래도 연극계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조선의 연극계의 상황들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김우진이 어떻게 본다면 그냥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 주인공일 뿐만이 아니라 천재적인 어떤 문학인으로서 우리가 좀 등장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매력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보면 이제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영화 그 사이찬미에서도 나오는데요. 그 공연 예술계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일본 순사가 이 동호회의 연극을 이제 조선에서 연극을 하니까 이 연극 너무 불온하다. 이 연극 지금 일본을 그대로 겨냥해서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아주 불온하고 나쁜 연극이다라고 하면서 연극을 중단시킵니다. 실제로 그런 존재가 있었어요. 연극계에. 임석경관이라고 해서 사실은 극장 안에서 가장 좋은 자리, 지금으로 치면 VIP석 중에 VIP석에 앉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극은 극장에서 이 대본이 있고 희곡이 있고 공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희곡은 일본 최고, 일본의 이런 우리의 지배를 매우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연극 안에서는 일본은 나쁘다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시하는 존재를 임석경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에서 연극을 보는 사람이죠.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연극 그만해. 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는 그러면 아무도 사실 관객들이 되게 싫어할 것 같지만, 싫어하면서도 말을 들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거에 불쾌해하면서 막 경찰서까지 찾아가가지고 연극 끝까지 보게 해달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면서 항의를 하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이러한 임석경관이 이 김우진이 공연하는 연극을 중단시키죠. 그리고는 김우진을 잡아가서 감옥에서 고문을 하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았고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장면을 딱 나오게 하면서 그 김우진을 좀 더 저항 정신 있는, 뭔가 이 일본에 대해 저항하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게 하고요. 그러면서 좀 더 남성적인, 그리고 좀 더 어떤 문학인데 지조 있는 문학인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좀 더 매력도, 호감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화 안에서는 신파극이 유행하던 시기에 이제 신극 연극인으로서 좌절하는 김우진의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1910년대에 신파극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아마 부모님께 여쭤보면 알 거고요. 저는 사실 어릴 때 TV로 보기도 했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수일과 심순애 뭐 이런 작품입니다. 김중배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냐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 혹은 홍도야 울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있죠. 홍도야 울지 마라라는 노래로 더 유명한 돈에 속고 사랑에 울고 라고 하는 작품, 이런 가정 비극,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막장 드라마랑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원작은
돈에 속고 사랑에 울고는 창작 작품이고 조선 창작 작품이고요. 이수일과 심순애 뭐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일본에서 건너온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 신파극이라고 하는 연극이 유행하게 되는데 일본의 어떤 구파 연극이라고 하는 것이 가부키, 노라고 하는 작품들이 이런 종류의 연극들이고요. 우리로 치면은 뭐 판소리라던가 탈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서양의 연극을 보고 나서 우리도 새로운 연극을 하자라고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신파, 구파 이렇게 해서 신파극이고요. 이 신파가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대중극이 됩니다. 훨씬 재밌잖아요. 이런 막장 드라마의 이야기. 누가 누구 때문에 어떤 배신을 했고, 이제 돈 많은 남자에게 유혹을 느껴서 그 남자 사랑하는 어떤 가난한 고학생을 버리고 그 사람 이제 돈 많은 집에 결혼을 하고 그래서 결혼하면서 막 힘들고 혹은 아니면 아들을 낳지 못해 시어머니에게 쫓겨나고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어떤 대중극,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대중극으로 유행을 했었고 그 외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조선의 현실을 고발하고 그리고 이런 일제를 비판하는 조금은 어떻게 본다면 대중성이 조금 떨어지는 연극, 이런 신극, 현실을 고발하는 신극이라고 하는 연극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좀 재미가 없죠. 당연히. 재미가 좀 없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극장에서도 그다지 반기지 않는 작품이 되고요. 실제로 연극계 안에서도 거의 주류는 이런 신파극 대중연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생들이나 혹은 아니면은 이제 술집에서 일하는 호스티스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손님들을 데리고 와서 공연을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공연들이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누가 노래를 부르고 하는 것처럼 배우가 등장해서 노래를 부르고 만담도 하고 몇 시간짜리 쇼 중에 하나로 소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비해서 이제 현실을 고발하고 우울하고 암울한 이야기들을 하는 신극은 대중들이 이제 보는 대중들이 좀 적었고 그로 인해서 공연할 수 있는 극장을 찾기도 사실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런 데서 오는 신극 연극인의 좌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 김우진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김우진이 이 영화 안에서 사회참미 안에서는 막 사람들이 야 너 그냥 신파극 써라 그러면은 관객들도 많이 들고 얼마나 좋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도 그래서 신극 극단들이 대중극을 이후에 하게도 됩니다. 그런 연극인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진도 사실은 좀 대중성을 좀 이렇게 나중에는 좀 옹호하면서 그런 연극들을 또 도전하기도 했고요. 토월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 신극 연극인으로서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김우진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문학을 하고 조선의 현실을 고발하고 싶은 김우진의 욕망을 가장 강력하게 틀어막고 있는 것이 이 유교적인 아버지라는 존재죠. 그러니까 구시대의 인습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장남이기 때문에 차남도 아닌 장남, 집안을 이끌어야 하는 장남이 그것도 아주 잘 사는 집에 사업을 하는 집의 장남이 문학을 하겠다. 지금도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모님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처럼 굉장히 심하게 반대를 하셨고요. 그래서 연극에서 이 드라마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이 김우진이 쓴 글을 막 불태우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거부하지 못하는 식민지 남성으로서의 비극적인 면모들, 문학을 하고 싶으나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또 우리가 이 김우진 연극인으로서의 김우진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에 이 김우진이라는 사람이 연극으로 등장할 수 있고 영화로도 등장하고 많은 소설과 그리고 드라마 등등에서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하게 이 사람이 비극적으로 사망했기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김우진을 통해서 당시의 조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조선의 어떤 남성으로서 가지는 비애가 어디서부터 비롯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구시대의 여전한 인습을 따르고 있는 가정, 유교적인 가정, 그리고 자신의 어떤 예술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조선의 연극계 혹은 아니면 조선의 대중들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면서 더 천재적인 이 극작가였던 김우진의 절망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 김우진이 굉장히 멜로드라마로서 이상적인 남자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포의 부호, 정말 돈 많은 집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재벌 3세 뭐 이런 느낌이죠. 혹은 뭐 실장님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사람의 일본 유학생이고요. 능력 있는 사업가이기도 하면서 전도 유망한 예술가입니다. 그래서 작품에서 보면은 이제 조선의 극계를 이끌고 갈 타고난 천재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친구들이 막 그렇게 추켜 세워줘요. 윤심덕에게 김우진을 소개하면서 그런 것처럼 뭔가 이상적인 돈도 많고 잘생기고 거기다가 능력도 좋은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고요. 그러면서 성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조용하고 다정하지만 또 굉장히 올곧기도 한 저항하고 일제에 저항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파극 판도에 심파극이 유행하는 조선의 극계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는 굉장히 쓴소리를 잘하는 그런 아주 올곧은 성품을 가진 남성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로맨티스트죠. 모든 사랑하는 연인, 그러니까 윤심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이 수많은 재산을 다 등지고 그리고 조선에 등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삶을 등지고 벗어나게 되는 이런 굉장히 어떤 격정적인 사랑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윤심덕에게 있어 이렇게 아주 자유롭고 그리고 아주 자신의 할 말을 다 하는 그런 여성에게 사랑을 받는 아주 격정적인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 파괴적인 어떤 연애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우진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랑에 빠질 수 없는 캐릭터로 만들기 위해서 작품들에서도 공을 들이고 있고 이렇게 공을 들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김우진이라고 하는 실제 인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그대로 최대한 끌어모으면서 이것들을 극대화하는 형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거기다가 이 사람은 이제 조혼한 유부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극적이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원치 않은 사람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새롭게 만난 이 윤심덕이라고 하는 연인과 사랑을 정말로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집안을 버리고 윤심덕을 선택하거나 혹은 아니면 윤심덕을 버리고 집안을 선택해야 하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선택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캐릭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드라마 우리의 많은 사랑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는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윤심덕을 사이에 둔 김우진을 사이에 둔 윤심덕과 정점효의 삼각관계죠. 가장 우리가 보기에 익숙하죠. 본처와 그리고 새롭게 사랑을 시작한 연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불륜의 대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는 이 윤심덕과 그리고 정점효라고 하는 본처의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영화 윤심덕에서는 윤심덕이 김우진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난 신경 쓰지 않는다, 괜찮아 라고 하면서 사랑을 시작하긴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작품에서는 윤심덕은 김우진이 유부남인 것을 모르고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김우진 역시도 그 윤심덕에게 자신의 어떤 사랑을 자신의 상황을 차마 말하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조선으로 모두 돌아와서 극예술협회의 사람들을 집에다 초대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내를 소개해주죠. 그러면서 이제 윤심덕은 굉장히 큰 충격에 받게 되지만 이미 시작된 사랑을 멈추는 것이 너무 어렵게 되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지 않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안타까운 삼각관계가 조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이러한 이 구도는 신남성, 그러니까 공부한 지식인 남성을 사이에 두고 신여성과 구여성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어떤 애정 갈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짝지어준 구여성인 정점효,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자유연애의 형태로 일본에 유학하는 곳에서 만나서 사랑을 싹틔우게 된 신여성인 윤심덕, 이렇게 하면서 어떤 전형적인 식민지, 당시 근대 조선에서 만들어지는 삼각관계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 윤심덕에서는 그 정점효가 두 사람의 사랑을 인정하죠. 두 사람의 사랑을 인정하면서 내가 양보하겠다. 어차피 사랑 없이 결혼한 것이다. 사실 이 사랑 없이 결혼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많은 작품들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두 사람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 옹호하고 긍정적으로 최대한 인정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점효가 그렇게 이제 분노하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심정적으로 정점효의 편에 좀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자 주인공으로서 윤심덕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정점효는 좀 더 부차적이고 그들의 사랑을 인정해주는 형태로 좀 이 캐릭터화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점효가 그 영화 윤심덕에서는 어차피 사랑 없이 한 결혼이고 김우진은 나의 남편은 당신을 사랑하니 내가 양보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거에 윤심덕이 충격을 받게 되고요. 내가 지금 잘못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김우진을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김우진이 충격을 받고 알아누워요. 알아눕고 집에서 가출하게 됩니다. 집에서 가출해가지고는 이렇게 막 막리를 하고 하면서 이제 아파가지고 쓰러져서 이렇게 집에서 끙끙 앓고 있으면 결국에 정점효가 윤심덕을 불러서 그에게 가세요 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가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정점효라는 캐릭터는 조금 후경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드라마에서 보면 정점효는 굉장히 엄격한 여성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의 가장 훌륭한 여성상, 어머니상으로 보이게 되는데 아버지의 어떤 그 9세대의 질서를 굉장히 옹호하는, 그러면서 조금 차갑기도 하고 엄격하기도 하고 얼굴 표정을 보면은 좀 뭐랄까요, 이렇게 정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캐릭터로 묘사가 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윤심덕에게 마음이 가는 형태로 보게 되죠. 그래서 하여튼 이때 당시 제가 자유연애가 유행하던 시기, 자유연애가 유행하던 근대 조선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가장 흔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삼각관계, 구여성과 신여성 사이의 지식인 남성이라고 하는 관계를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런 삼각관계 안에서 이 지식인 남성은 결국 구여성을 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서도 결국 가정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신여성은 버림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여성이 너네들이 그렇게 자유연애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식의 훈계조의 이야기들이 좀 많이 돌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삼각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흔하게 있었던 것이고 우리에게도 좀 익숙하죠. 이런 느낌의 이야기들은 아마 굉장히 그런 삼각관계, 불륜 드라마 이런 데서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윤심덕이라는 신여성은 당연히 김우진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됩니다. 그래서 김우진이 글을 쓰지 않게 되면 이제 영화 사회찬미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제 김우진이 글을 쓰지 않고 이렇게 멀리 떠나서 혼자서 이렇게 굉장히 고독을 씻고 있는 동안, 굉장히 괴로워하는 동안 윤심덕이 찾아가죠. 그래서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너 같은 천재가 글을 쓰지 않으면 되냐? 라고 하면서 지금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얼른 글을 써라. 너 같은 사람은 글을 써야 한다라고 독려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 가족들은 인정해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고 심지어 거부하는 그의 문학인으로서의 그의 존재를 이제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독려하는 형태의 동반자, 진정한 어떤 동반자적인 예술가로 윤심덕을 묘사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윤심덕이 당연히 김우진의 진정한 어떤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정점효는 아버지의 질서를 따르는 구시대적인 여성으로 그려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김우진이라는 존재는 윤심덕에게 더욱더 마음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시 보는 관객 혹은 시청자 혹은 독자의 입장에서는 윤심덕과의 사랑을 우리가 응원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든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노래 사회찬미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김우진이라는 존재는 남자 주인공으로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캐릭터로 그려지게 되고요. 그에 비해서 매우 그렇기 때문에 매우 자유분방한 신여성인 윤심덕은 김우진에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우진이
결혼을 이미 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소문에 많이 휩싸이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 윤심덕이 김우진과 함께 김우진과 함께 사랑을 하겠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윤심덕 같은 경우에는 이 신문 기사나 이런 데서 나는 남자 친구들이 많은 것뿐이다. 내가 그냥 성격이 이래서 남자들이 좀 더 많을 뿐이고 나는 뭐 좋아하는 사람과 충분히 자유연애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유연애를 옹호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난 별로 결혼 같은 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그녀의 어떤 추문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시달리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녀가 유부남인 김우진과 사랑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사랑을 완성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어떻게 굉장히 내몰리는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의 어떤 죽음에 연결되기 바로 그 직전, 죽음이 되기 직전에 노래 사해찬미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영화 윤심덕에서는 관부성 갑판 위에서 함께 이 노래를 부릅니다. 실제로 노래를 부르지는 아마 않았을 텐데 영화 안에서 보면은 두 사람이서 한밤중에 이제 배 위에서 이렇게 멍하니 함께 노래를 불러요. 함께 이 사해찬미라는 노래를 부르고 함께 바다로 투신하죠. 그리고는 이 바다, 시커먼 이 현에 탄 바다 위에 두 사람의 이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영화가 끝이 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화 사해찬미 같은 경우에서는 이 김우진이 먼저 사라집니다. 김우진이 먼저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투신하고 이때 그리고 나서는 이제 두 사람이서 그때부터 이제 배경음악이 시작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윤심덕이 이제 막 찾아 헤매죠.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요. 그리고는 두 사람이서 아주 짙은 해무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풍덩이라는 소리가 들리고 바다 위에 윤심덕이 썼던 모자가 이렇게 떠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들리는 것이 음악 사해찬미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이 두 사람의 이 사해찬미라는 노래가 어떻게 본다면 두 사람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 되고요. 그러면서 서로의 사랑이 완성되는 그 순간이 바로 현해탄 위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손승휘의 소설에서는 김우진이 아무래도 극작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죽는 것처럼 하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죽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가 사라지면 된다라고 하며 이 정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동반 자살이라고 하는 연극을 꾸미고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를 쓰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윤심덕이 과연 사해찬미의 가사를 썼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 혹은 빈칸이 있죠. 분명히 윤심덕이 써서 직접 들고 온 노래라고 하지만 과연 윤심덕이 쓸 만큼 그가 능력이 좋은가, 그 문장력이 좋은가, 문학성이 뛰어난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쉽게 김우진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한 상상을 이 손승휘의 연애소설에서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소진의 소설에서는 이 자신의 시를 쓰는 것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뮤지컬에서는 이 신파극인 희곡 사해찬미를 김우진이 쓰는 것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뮤지컬에서 가장 좀 뭐랄까요,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김우진이 한국 연극계에서 신극 작가라고 하는 그 어떤 기념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파극과 신극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작품이고, 그리고 실제로 신극은 신파극을 극복하고자 만들어낸 신파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연극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러한 김우진이 신파극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 작품 안에서 좀 어불성설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여튼 그가 마지막 희곡, 사실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것이 이 사해찬미라고 하는 신파극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신파극의 마지막 두 사람이서 동반 자살하는 장면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한명운이라고 하는 또 다른 캐릭터, 어떻게 보면 신과 같은 그 캐릭터가 등장하여서 작품을 수정해서 두 사람이 죽지 않고 사랑을 완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드라마는 이 윤심덕이 삶의 절망한 상태에서 작사를 하고 그리고 김우진이 완성하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앞에서 제가 김우진과 이 드라마에서 김우진과 윤심덕이 함께 있는 장면을 보여드렸는데요. 뒤에서 윤심덕이 안고 있었죠, 김우진을. 그래서 그 장면입니다, 사실은. 내가 노래를 부를 건데 이 노래의 작사가 뒤에는 생각나지 않아요.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윤심덕이 그를 끌어안고 노래 가사를 불러주죠. 그리고 나서 김우진이 완성합니다. 여기 상황에서 사실 윤심덕이 이렇게 힘들게 된 이유는 드라마 안에서 윤심덕이 이제 소문에 엄청나게 시달리죠. 실제로 윤심덕의 밑에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는데 여동생과 남동생 모두 음악을 전공했고요. 유학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처럼. 근데 유학을 보내려고 하면 아무래도 돈이 엄청 많이 들죠. 그런데 집안은 굉장히 가난하고 윤심덕 역시도 성악가로서 자리 잡지 못하고 대중가요를 부르면서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조선총독부에서 우리의 이제 가수가 되라, 우리의 등록 가수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인으로서 그리고 예술인으로서 사실은 그다지 명예롭지 못한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을 때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위기뿐만이 아니라 어떤 조선인으로서의 명예 자체도 실추되게 되죠. 근데도 거절하게 되면 당연히 매우 위험한, 그러니까 삶 자체가 매우 위험해질 것이고 어떻게 본다면 일제에 저항한 것이 되기 때문에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고 가족마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절망한 상태, 엄청난 소문을 돌면서 성악가로서 도저히 재기하기 어려우면서도 동시에 일본의 부름을 받아서 어떻게 거절하지도 승낙하지도 못하는 상태 속에서 이 노래 사회찬미라고 하는 노래를 작사한다는 것은 어쩌면 윤심덕이 이때 당시 이미 죽음을 결심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상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화와 소설 그리고 노래, 음악 그리고 뮤지컬 드라마 안에서 노래 사회찬미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죽음 그 자체를 상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김우진을 생각할 때 사실은 그가 쓴 작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가 김우진의 어떤 흔적, 여기 안에서 김우진의 흔적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윤심덕만의 두 사람이 함께 죽었기 때문에 윤심덕만의 어떤 글은 아닐 것이다. 분명 뭐 훌륭한 그 가사이기 때문도 있지만 어떤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한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노래 사회찬미를 통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재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의 상상력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엄청난 소문이 많이 돌았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망들도 있었고요.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죽음에 대한 비밀이 완전히 밝혀질 수가 없습니다. 유서를 제대로 남긴 것도 아니고 그들의 시신이 발견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의 상상력을 좀 자극하게 되는데요. 영화 윤심덕 안에서는 이 두 사람은 어떤 조선의 뭐 이런 극계 아니면 식민지 조선의 비극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서로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매우 괴로워했었고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결국 비관하여서 투신하는 것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 사회찬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어떤 절망 혹은 슬픔 그리고 어떤 죽음의 경도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두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사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윤심덕의 그 김우진의 경우에는 윤심덕의 연인이라고 하는 이름, 그 엄청난 어떤 셀럽 혹은 아니면 연예인과 같은 이 성악가 윤심덕의 이름에 가려진 좌절감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예술을 참 펼치지 못하는 그런 예술가로서의 절망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응집되어서 어떤 그의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투신한 것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뮤지컬 사회찬미는 이게 한명훈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비극적인 운명 이미 정해져 있다. 너네 둘은 이미 비극적인 사랑을 할 것이고 운명적인 사랑을 통해서 결국 운명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운명으로서의 어떤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리고 손승희의 소설에서는 이제 일본 레코드사와 계획하는 거 제가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제 엄청난 그 음반의 흥행이라고 하는 것, 음반의 흥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소설의 초반에 보게 되면은 이탈리아에서 김우진과 윤심덕의 자녀를 만나게 되는 것에서부터 소설이 시작됩니다. 또 꽤 흥미진진해지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서 두 사람은 실은 이탈리아로 도주해서 조용히 말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요건 역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떠돌았던 소문 중에 하나로서 이것이 기획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면은 됩니다. 자, 그리고 한소진의 소설 사회찬미 안에서도 이 아버지의 갈등에서 김우진의 굉장히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김우진이 원래도 그다지 건강한 몸은 아니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고 약해진 몸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뭔가 구시대와 신시대의 새로운 이제 근대 조선과 구조선의 갈등 대결 속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근대 조선의 어떤 지식인이 사망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면서, 그렇게 김우진이 죽은 김우진을 배 안에서 발견하고 윤심덕이 슬퍼하면서 그와 함께 바다에 몸을 던지게 되는 형태로 이야기가 끝나게 되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소문들과는 다르게 조금 더 새로운 관점에서 그들의 죽음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 사회찬미는 김우진에 좀 더 중점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김우진은 자유와 가문, 이거 할 둘 중에 하나를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죠. 문학을 하고 싶다면 집안을 버리고 사실은 목포를 떠나서 서울로 가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가문을 선택한다면 모든 문학 활동을 다 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실 윤심덕을 만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만 그건 역시도 선택하지 못하죠. 그래서 김우진이 계속해서 서울로 가서 윤심덕을 만나기도 하고, 하지만 두 사람이서 뭐 대단한 사랑, 어떤 격정적인 사랑을 나눈다기보다는 어떤 문학인으로서 공감받지 못하는 김우진을 윤심덕이 위로하고, 그리고 소문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된 음악 활동을 하지 못하는 윤심덕을 김우진이 위로하는, 어떻게 본다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예술적 활동을 다양한 이유로 가로막혀져 있는 이 두 예술가, 조선의 예술가가 서로를 위로하는 형태로 이제 서로 공감을 하는 그런 굉장히 좀 안타까운 연인 혹은 아니면 동반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들 둘 중에 하나를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점차 말라가고 있는 김우진,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소문들, 수많은 소문들에 시달리면서 이제는 제대로 된 성악 무대를 하지 못하고 대중가요를 부르고, 사실은 이제 여기 이제 작품 안에서는 윤심덕이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해하고 슬퍼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마저 점차 잃어가요.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난잡한 여성이라면 방송에 좀 나오는 게 그렇지 않아? 지금도 여전하죠. 그러면서 하던 라디오 음악도 다 끊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 하나는 이제 총독부 가수가 되는 것인데, 그건 역시도 사실 이제 조선인으로서 어떤 조선의 예술가, 조선의 가수로서 받아들이긴 굉장히 어려운 제안이고, 그럼에도 거절할 수도 없는 제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윤심덕의 절망이 맞닥뜨려지면서 사랑을 완성하지 못하는 그런 슬픔보다는 식민지 조선의 예술가가 가지는 어떤 절망감들이 결국에 두 사람의 죽음으로 이끌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드라마를 제가 여러분들께 좀 추천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사회찬미나 드라마 사회찬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조선의 이런 상황들, 식민지 조선의 상황들이 조금 더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두 사람의 이야기들을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영화가 되는 문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실 조선에는 굉장히 많은 문학인 혹은 예술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예술인들이 모두 영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선택되는 어떤 그 예술인 혹은 문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김우진, 윤심덕, 그리고 앞서서 언급했던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문학계에서 굉장히 뛰어난 성취를 거둔 문학인들의 경우에 특히나 이것들이 영화로 만들어질 수 있다
있다는 겁니다. 영화는 항상 강조하지만 제가 모든 학생들에게 영화는 산업이고요. 수익성을 띄어야 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극장에 올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했을 때 아무래도 호기심이 좀 더 가죠. 모르는 어떤 작가, 아무리 좀 아무리 뭐 대단한 소설가 혹은 시인, 화가라 하더라도 이름을 모르면 그다지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더 관심이 많이 가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윤동주가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드라마나 특집 드라마로 특히 많이 만들어지는데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 특히 윤동주의 경우에는 연극으로도 정말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연극으로 만들어지고 영화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그런 것이 이제 윤동주라던가 앞에서 봤던 시인 이상. 시인 이상은 말 그대로 그 이상한 시인이죠. 이상한 사내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정말 기이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되게 많이 한 유학인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문학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를 보면은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일까라고 하는 좀 궁금증도 일어들게 되죠.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되는 이 이상의 오감도를 보면은 이건 뭐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런 데서 오늘 이제 굉장한 어떤 호기심들을 우리가 자극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앞서서 말했던 이 춘원 이강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어떤 근대 소설의 아버지, 근대 소설을 시작하게 된 사람이 이제 춘원 이강수죠. 또 물론 당연히 친일 강장이 문학인 중에서도 대표적인 친일파이기도 하지만 이런 한국 문학계에서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그런 족적을 남긴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기록이 있어야 하고요. 동시에 빈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김우진의 경우 작품이 5개밖에 없기는 하지만 김우진이 남긴 어떤 개인의 감상기들, 일기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연극이나 영화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 사람의 뭐랄까요, 그 김우진의 일기에 좀 더 주목하게 됩니다. 연구는 그의 작품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는 그가 남긴 일기를 통해서 그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좀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특히 김우진의 경우에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그 부인인 정점효 씨죠. 정점효와 그리고 그의 자식들이 김우진의 기록을 굉장히 소중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이제 김우진 전집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굉장히 두껍게 5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록을 토대로 김우진의 실제, 그러니까 문학인이 아니라 그냥 개인 김우진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런 것들로 너무나 빽빽하게 가득 차 있게 된다면 그를 좀 더 어떤 우리 영화의 주인공 혹은 소설이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조금 줄어들게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 빈칸의 존재가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앞에 우리 이상 같은 경우에는 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라고 하는 궁금증,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을 영화나 문학 안으로 다시 소환하게끔 하는 힘이 되는 것이고요. 김우진의 경우에는 그의 죽음이 되겠죠. 윤심덕과 함께 그 죽음. 실제로 그의 일기에는 윤심덕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냥 어떤 내가 여자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라고 하는 한 그 정도의 표현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분명히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라고 해도 그 사람이 윤심덕일지 아닐지는 모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실은 아내일 수도 있죠. 조금 그거는 가능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어떤 공식적인 기록 안에서 윤심덕의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상상력을 훨씬 더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윤동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윤동주의 경우에는 죽음이 빈칸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은 거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윤동주가 아마도 잡혀간 이후에 마루타로서 소비되다가 사망한 것으로 우리가 보통 추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 윤경일의 만화에서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영화 동주에서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 말고 연극에서도 보면 물이 된 사나이인가? 하여튼 그 제목에 그 연극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정말로 마루타로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거기서도 보면 이제 아버지가 면회를 가서 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이 마루타로서 윤동주에게 한 실험이 그거였다라고 해요.
사람의 피를 이제 바닷물로 바꾸는 것, 바닷물을 수액으로 바꿔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학적인 실험, 굉장히 좀 잔인한 실험을 윤동주에게 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윤동주가 그러한 이 마루타 실험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정확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그 기록을 찾아 지금도 헤매고는 있지만 그게 잘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빈칸이 영화로 재현이 되는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신, 아마도 보셨을 영화 동주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영화 동주도 흑백 영화로 굉장히 아름답고 잘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몽규라고 하는 윤동주의 그 사촌이죠. 그래서 친척도 나오기 때문에 그 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니까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요게 사실은 또 좀 되게 중요해요. 친일이나 혹은 인연 갈등에서 생애가 좀 벗어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문학인들이 조금 비극적인 이야기, 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많은 문학인들이 친일을 했습니다. 이제 앞에 이광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대단한 친일파였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인물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사실 문학인들이 친일을 했죠. 그래서 이 친일을 한 인물들을 영화의 주인공으로 내세운 거는 사실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좀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상쇄하기 위해서 추는 이광수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민족주의자적인 것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인연 갈등에서 좀 더 이 민족주의에 강조되는 이러한 형태로 그를 형상화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문학인들 중에서 친일을 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친일을 한 사람, 그리고 이때 당시 저도 월북을 한 사람, 보통 월북을 한 사람 같은 경우에도 좀 사실은 좀 대상으로 삼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좀 적극적으로 되지 않고 그나마 뮤지컬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고 하는 것의 주인공인 시인 백석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인물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해방 이후에 북한으로 월북한 이런 문학인들의 경우에는 좀 주인공으로 삼기가 어렵고요. 그렇게 제하고 나면은 많은 문학인들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로 했던 드라마 절정 단편 드라마고요. 절정 이부작 전불정의 주인공이 그 시인 이육사죠. 우리나라 근대 식민지 조선에서 만들어진 어떤 뭐랄까요, 사람들 중에서는 보통 이야기되는 것이, 그래서 윤동주가 많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육사가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김우진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통 이야기가 되고, 이상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은 친일파라고 보기엔 좀 약간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사람이고요. 물론 총독부에서 일을 했던 인물이긴 하지만 금방 일을 그만두었고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사상, 이념과는 조금 벗어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비극적인 죽음이 더해지면은 굉장히 우리가 흥미를 가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김우진의 이런 윤심덕과의 정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말씀드렸던 윤동주의 이런 굉장히 비극적인 죽음, 이거는 또 식민지 조선과 같이 연결되면서 우리의 어떤 민족주의적인 감수성을 자극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리고 이상의 경우에도 굉장히 젊은 나이, 천재적인 작가지만 굉장히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폐결핵으로 그러한 어떤 비극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관심 혹은 흥미를 끌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영화를 만들고 싶다, 혹은 아니면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학인들 혹은 예술인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상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